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하겠습니다. 2022년 5월 15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네, 날씨가 너무너무 좋네요. 날씨도 좋고 또 이제 미국장도 금요일날 급등 마감했죠. 그래서 조금 한결 마음이 조금 뭐랄까요, 편안했던 주말이 아니었나 생각이 되는데요. 뭐 중기적인 측면에서는 또 모를 일이지만 불확실성이 많이 상존해 있지만 일단 다음 주를 내다볼 때는 조금 이제 긍정적인 관점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일단 이게 일시적인 반등일지 추세 전환일지는 좀 명확해 보여요. 사실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제 미국의 3% 금리, 연말까지 3% 금리가 도달될 것이라는 전망이 좀 되는데, 그런 부분이라면 분명 시장에서도 어떤 변화들이 분명히 발생되죠. 그게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이 필요하고 전략에도 분명 녹여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수 측면에서는 뭐 사실 좋을 건 없어요. 사실 좋을 게 없어요. 사실. 근데 섹터적인 측면, 종목적인 측면에서는 좀 전략을 잘 짜서 들어간다면 또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고민하는 게 필요하겠죠. 네, 하여튼 뭐 다음 주 정리하는 시간, 준비하는 시간 한번 같이 일정 체크와 함께 가져보겠습니다. 미국장 금요일날 마감부터 체크해보죠. 나스닥이 많이 올랐어요. 3.8%.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세게 지금 뭐 사실 올라왔는데 이게 뭐 바닥 확신했다 뭐 이렇게 좀 단정지어서 얘기하려면 아직 너무나 좀 뭐 근거가 좀 없죠. 그래서 기술적으로 볼 때 이 정도 수준에서 좀 올라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그거는 뭐 알 수 없는 부분이고, 고점 대비에 뭐 한 30% 떨어졌다, 이거가 통계적으로 이 정도 수준은 다시 돌려서 올라왔다 하는 그 근거, 통계적인 측면 가지고선 뭐 귀납적인 어떤 그 논리로 가지고선 부족하죠. 그래서 어쨌든 어떤 명분들이 필요하고 인플레가 꺾일 수 있다는 어떤 그 악재 소멸 같은 것들이 좀 발생돼야 뭔가 추세 전환에 대한 신호로서 조금 강하게 좀 어떤 드라이브를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술적 반등이라는 겁니다. S&P 500 2.3% 상승, 그리고 다우 산업이 1.4%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이제 월등히 많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이 좀 전개됐고, 종목별 흐름을 보면요, 미국의 이제 빅테크 기업들을 보면 보자. 애플이 3%,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2%, 아마존이 5.7%. 근데 와, 처참하게 빠졌습니다. 이 정도 빠졌다는 거는 위로 지금 꽉 매물 물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하락은 되돌림 나오는 데까지는 엄청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거를 우리가 좀 인식해야 됩니다. 미국의 빅테크가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존의 주가가 보십시오. 이렇게 이제 올라오던 아마존의 주가가 여기서 고점의 어떤 시그널들을 이제 계속적으로 보여주다가 붕괴됐잖아요. 붕괴죠, 이 정도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 쉽게 이제 되돌림 나오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사실. 그래서 이 조정기, 하락기 자체가 좀 길어질 수 있다는 거를 좀 얘기를 하는 거죠. 테슬라도 고점권에서 너무 오랜 시간을 머무르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상향 기조를 보일 거라 보는데, 장기적으로는. 근데 상당 기간 좀 조정기에 좀 돌입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지 않겠는가 하는 게 기술적인 흐름상 조금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야, 코로나 이후로 진짜 엄청나네요. 엄청난 주가의 어떤 상승기를 좀 거쳐왔던 테슬라의 어떤 주가 흐름이고요. 구글도 보시면 여기서 뚝 이렇게 꺾였죠. 확연하게 이제 과거 10년 동안 올라온 주가의 궤적하고는 완전히 다른 흐름들.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오래 머물잖아요, 이렇게. 그럼 조정기 길어지는 거죠. 그래서 빅테크들의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 궤적 자체가 엔비디아 주가입니다. 엔비디아 주가도 마찬가지로 확연하게 이거는 좀 길게 조정기에 돌입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전개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필요하고요. 메타 플랫폼 페이스북이죠. 역시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주가의 어떤 궤적 자체가 조정기에 좀 오래 그러니까 이제 저점권을 형성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 이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엔비디아 역시나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작용되고 있고 패턴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미국도 좀 상당한 조정기에 좀 돌입한 모습입니다. 그럼 이제 한국 주식시장도 한번 체크해 볼게요. 코스피 지수인데 사실 한국의 주식시장은 좀 우려스러운 게 뭐냐면 원자재 급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재 다 수입하는 국가지 않습니까?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출 생산성이 안 좋아질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 인플레이션이 직접적인 이제 타격을 주는 그런 대표적인 국가거든요. 그 부분 때문에 사실상 좀 부담이 큰 어떤 지수 차원에서도 부담이 큰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좀 생각이고 그만큼 이 조정기의 어떤 기간도 인플레의 어떤 중장기와 이런 가능성과 함께 비슷하게 한국의 이제 증시도 조금 조정기가 좀 길어지는 형태. 우리가 이제 뭐 6년, 7년의 박스피를 경험했잖아요, 사실. 주봉으로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누가 이 기간 동안 박스권에 들어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지수는 갇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박스피 6년 동안 뭐 10배, 20배씩 급등한 것들 많이 탄생했잖아요. 모바일 관련주, 중국 뭐 소비 관련주, 바이오 종목들 뭐 엄청나게 많았죠. 당시에 모바일 게임 관련주들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이제 종목 전략이에요. 앞으로 종목 전략 그리고 어떤 트렌드가 불 때 그 트렌드의 선두주자의 기업에 베팅하고 이런 전략으로 가야지. 뭐 지수는 재밌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길어지면 진짜 5, 6년 가는 거죠. 지수 재미없는 그 기간이.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은 기업이 대표적인 묶이는 종목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예를 따지면 저는 삼성전자 투자할 생각 전혀 없거든요. 왜냐하면 지수 묶이는 구간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삼성전자는 맥곡단으로 같이 묶여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정말 재미없는 구간이 진짜 오랜 기간 펼쳐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봐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투자 전략에서 제외하는 게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도체는 소부장 위주로 투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 드린 이유가 이제 그런 부분이고 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한국도 지수 측면에서는 상당한 기간 동안 안 좋을 것이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수 얘기는 이 정도 하고 이제 이슈적인 측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하나투자증권에서 나온 이제 퀀트 리포트 한번 의미 있는 내용도 있어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주가를 이익보다 더 올리고 내리는 그것 바로 이제 멀티플이다. 그래서 멀티플에 대한 얘기는 많이 들어왔었는데요. 결국 이익이 증가해도 이제 어떤 산업에 있고 어떤 종목이냐에 따라서 멀티플을 이제 시장에서 부여하는 게 틀리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주가의 어떤 차이를 막 낳게 된다. 업종별로도. 그래서 뭐 셀트리온 그룹 주들이 이제 그런 멀티플의 어떤 큰 수혜를 이제 과거 이제 10년에 봤었고 또 지금은 그게 이제 급격하게 줄어드는 구간에서 우리가 좀 볼 때 엄청난 또 주가 하락을 또 경험하고 있는 거겠죠. 주가 상승률과 이익 상승률은 서로 엎치락 뒤치락을 한다. 그 차이는 바로 이제 멀티플 때문인데 이익에 대해서 얼마만큼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 이 부분입니다. 시장이 결정하는 문제고요. 일단 코로나19 충격 이후 주가 상승률이 EPS 상승률, 이제 이익의 상승률보다 훨씬 높았죠. 그러면서 멀티플은 이제 확장됐던 거고 결국 이제 펄을 뭐 시장에서도 10을 주다가 20을 주다가 30으로 이제 넘어가고 막 이런 식으로 됐던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회색이 12개월 예상 EPS 상승률, 이익의 상승률인데 그거보다 빨간색 주가의 상승률이 더 급격하게 올라갔죠. 코로나 이후로. 유동성의 힘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긴축의 흐름으로 가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멀티플 축소의 흐름이 주가 축소의 흐름보다 주가, 빨간색 주가의 어떤 급속한 하락의 흐름이 더 크죠. 그래서 빨간색이 더 급격하게 빠지고
낮은 위치까지 상당히 좀 과거 통계상으로 볼 때도 뭐랄까요, 통계적으로 볼 때 저점 구간까지 좀 내려온 어떤 그런 멀티플의 숙소 상황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다. 멀티플 연말부터 쭉 올라간다. 그래서 왜 이런 논리를 얘기했는지를 한번 보면요. 일단 뭐 극단적인 멀티플 축소 현상의 이제 원인은 미국 통화정책 불확실성이다. 뭐 그렇죠. 지금 뭐 긴축 금리 인상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미국 2년 국채금리 전년 대비 이제 차익값과 멀티플이 매우 밀접하게 동행하더라. 뭐 상관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알 수 없죠. 그래서 여기서도 설명하지 못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어떤 그냥 상관도를 가진다. 통계적으로. 그래서 이제 미국 2년 금리가 극단적으로 5% 근방까지 가지 않는 한 연말로 갈수록 금리차 값이 축소되면서 멀티플은 정상화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조금 설득력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런 의견 같은데, 어쨌든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뭐 이런 어떤 의견도 가진 사람이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완전히 엇갈린 외국인 해서 외국인은 코스피를 연초 이후 지금 약 11조 원 순매도하고 있고, 이 수급의 어떤 매도 수급에서 미국계 자금하고 영국계 자금을 이렇게 분리해서 이렇게 또 체크한 거는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3월달 기준으로 지난 1년간 미국계 자금은 1.2조 순매도를 하고 있지만 영국계는 11.2조 원을 순매도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영국계에서 매도했다 볼 수 있는 거죠. 보통 미국계 자금은 장기성 자금으로 분류가 되고요. 영국계 자금은 보통 이제 단기성, 뭐 해지 펀드라든지 그런 쪽의 자금으로 좀 많이 분류가 됩니다.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체적으로 그게 상관도가 높더라고요. 지난 5개월 동안 미국은 5조 원을 순매도했고 영국은 5조 원을 순매도. 완전 대비되네요. 영국 자금의 유출이 멈춰야 외국인 수급도 안정될 것이다. 좀 이해가 되네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매도의 대부분은 이제 영국계 자금이다. 이렇게 좀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이해하면 될 것 같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총 거래 규모 중 미국계와 영국계 자금의 비중은 경험적으로 영국이 30% 내외, 미국은 20% 내외. 영국이 자금의 비중이 좀 높네요. 거래 규모 중에서. 현재 영국계 비중은 전체 외국인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급증해 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거래 비중은 30% 내외에 불과했는데, 단기성 자금이 주류라는 거죠. 지금 현재 매수 매도의 어떤 수급에서 결국 단기성 자금이 주류라는 것을 얘기하는 걸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공매도 제한 조치에 대한 반작용이 작년 5월부터 나타난 것이라고 판단한다.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의 약 90%가 영국 국적이다. 공매도를 이제 못 치니까 제한되고 막 그랬었으니까 매도를 하는 그런 수급들이었다. 그래서 공매도하고 연계된 어떤 자금이 영국계 자금, 특히나 이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의 약 90%가 영국적이라고 하니 사실상 그런 어떤 공매도 제한 조치에 대한 대체로서 이제 단기 매도가 현물시장에서 이제 이뤄졌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제목이 이제 외국인은 돌아온다잖아요. 이게 이제 퀀트잖아요. 퀀트가 이제 숫자 통계적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하는 거기 때문에 이 평균에 대한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영국계 자금의 거래 비중이 이제 최근에 너무 높아졌다. 평균치를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거를 결국은 이제 다시 회귀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영국계 자금의 매도가 감소될 것이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시면 뭐 평균치에서 완전 벗어난 흐름이긴 합니다. 거진 한 5, 6년의 어떤 평균치를 벗어난 흐름이 최근에 좀 벌어졌다. 영국계 자금의 거래 비중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에서 볼 때 여기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쪽에서는 뭔가 외국인 자금도 좀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슈 체크 부분에서 그 다음 주 또 이제 뭐 농산물 관련된 기업들의 또 주가도 단기적인 또 급등을 또 이루게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계속 산발적으로 이런 내용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인플레 상황은 뭐 장기화되는 흐름은 명확해 보이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세계 2위 밀 생산국인 인도가 밀 수출 금지를 한다. 정부가 통제한다. 아, 참 어려운 문제네요. 인플레 어떤 흐름들이 계속 좀 안 좋아지는 모습으로 좀 전개되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긍정적인 어떤 뉴스도 있습니다. 예, 상하이가 이제 상점 문 연다. 봉쇄 49일 만에 도시 정상화 수순으로 간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또 하나의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게 중국 코로나 확산이죠. 그걸로 이제 완전히 그냥 봉쇄를 해버리는 도시를 그런 부분이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이게 또 풀었는데 또 확진자 더 생기고 이러면 또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이게 뭐 완벽히 풀어졌다, 예, 개선됐다 이렇게 좀 볼 수는 없고 일단은 단계적으로 좀 도시 정상화 수술을 받게 된다는 부분으로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49일 만에 일단은 도시 정상화 수순을 밟는다. 야, 이게 지금 상해는 완전히 그냥 죽은 도시가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하이시는 우선 쇼핑몰, 백화점, 마트, 편의점 등의 이제 오프라인 영업을 점진적으로 재개를 한다. 출입률을 설정해서 유입 인원을 적정 수준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참 뭐가 맞다, 이제 이 방법이 맞다 틀리다 이게 참 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또 풀어버리면 또 사망자가 엄청나게 발생되는 건 당연하죠, 사실. 사망자가 어마무시하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제 확률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맞을 수도 있고, 풀어버려가지고 그냥 이제 장기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뭐가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초기에 잘 했는데 나중에 어쩔 수 없었잖아요. 이게 오미크론은. 그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맞다기보다는 우리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를 잘 파악해가지고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음 주 주요 경제 지표 및 일정 한번 체크해 볼게요. 미래에셋 리포트인데요. 다음 주는 이제 월요일 날은 중국의 이제 여러 어떤 지표들, 산업 생산, 뭐 소매 판매, 고정자산 투자해서 중국 지표가 좀 나오는 게 있고요. 또 미국 이제 화요일 날은 미국의 이제 지표 좀 나오는 부분들, 소매 판매, 산업 생산. 그리고 유럽 쪽이죠. 수요일 날은 유럽 쪽인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나오는 부분, 요 정도 체크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이제 금요일 날에는 한국, 일본, 독일, 유로 쪽에 여러 가지 어떤 지표들 좀 발표된다는 거. 그리고 금요일 날은 미국의 이제 옵션 만기일 부분이고, 다음 주는 뭐 소매 업체들 좀 그 실적 발표들이 있네요. 월마트나 이런 것들. 그 정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신증권 리포트도 잠깐 볼게요. 미국 물가 토끼처럼 올라가고 거북이처럼 내려온다. 쉽게 잘 안 내려온다는 거죠. 뭐 이렇게 급격하게 이제 물가가 올라갔지만 이렇게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든지. 그래서 사실 고물가는 좀 용인하고 우리가 전략상 세워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금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제 빅스텝 0.5%씩 올리는 거를 상당히 좀 할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연말 그 금리가 한 3%도 될 수 있다는 부분을 좀 우리가 뭐랄까요, 좀 그럴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라는 프레임에서 조금은 벗어날 때이다. 과거 공급 충격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판단했던 이유는 이제 자연재해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의 변동성이 이제 주요 원인이기 때문에 그게 뭐 해결되면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현재 공급 충격 자체가 뭐 기후 변화라든지 친환경 에너지로의 어떤 전환을 하면서 발생된 이제 뭐 고유가 문제라든지 전쟁, 뭐 원유 공급망 차질, 뭐 러시아가 이제 뭐 저러고 있으니 가스나 석유가 올라가는 게 지금 그렇게 이제 요인이 되고 있고, 이런 중장기적인 요인이 지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간 내 해소될 수 없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사실 뭐 가스나 원유 가격이 오르면 이게 전방위적으로 다른 물가로 연동됩니다. 사실 플라스틱을 뭘로 만들겠어요? 자동차 굴러가려면 뭘로 굴러갑니까? 그래서 단순히 이제 원유 가스 올랐다 이 문제에서
하급되는 또 이제 다른 품목으로 이제 물가가 확산되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이 문제는 좀 심각하면서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충격 영향력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이번 CPI 지표는 연준이 2마리 토끼를 잡는 것이 힘들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인지시켜 줬다. 올해 미국 CPI 상승률은 적어도 5% 상회하는 움직임을 지속할 전망이다. 연준은 주택, 노동, 서비스 수요 부문에 타격이 있을 때까지 긴축 기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는 거. 이 부분은 당연해 보이고요. 일단은 미국은 자이언트 스택 0.75%죠. 자이언트 스택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긴 하지만 6월, 7월, 9월달 FOMC에서 이제 추가 빅스택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거. 이렇게 되면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3%가 돼버리죠. 그래서 0.5%씩 연속해서 올린다. 이거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인데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네요. 그러면 이제 금융시장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엄청나게 우리가 과거에 경험하지 못한 어떤 형태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섣불리 우리가 어떻게 예측하기 어려운 어떤 상황이에요, 사실. 그래서 어떤 일이든 가능하다는 걸 꼭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든.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하까지 주식시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급반등하면서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그 가능성이 사실상 좀 쉽지는 않아 보인다는 거죠. 금리를 계속 올리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치고 올라갑니까? 경기 침체시키려고 침체시켜야지만 물가 잡는데 시장이 어떻게 가겠어요. 그래서 사실상 전체 지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전체 지수에 대한 부분은 부정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개별 종목이라든지 개별 섹터에 대한 전략으로 투자 전략을 세우고 이제 그렇게 행을 해야 되지. 시장 좋아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거나 이런 생각을 가지면 사실 좀 낮은 확률이죠. 그런 것들은. 그래서 냉정하게 지금 시장을 봐야 되고 당연히 시장 좋아지는 거 바라고 상승하고 추세 전환되는 거 바라지만 전체 지수에 대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가지기는 쉽지는 않다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주식을 할 필요가 있고 예를 들면 이제 그런 거죠. 과도한 공격적인 포지션을 갖고 있다든지 레버리지의 포지션을 엄청나게 과도하게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어떤 상황이 발생돼 버리면 정말 공경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분석을 해야지 무조건적인 희망 이런 식으로만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도 굉장히 좀 재밌게 봤는데요. 한국 경제의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서라는 어떤 제목의 이제 매크로적인 어떤 시각 리포트인데요. 일단은 한국이 지금 글로벌 원자재 가격 움직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손에 꼽힐 정도의 이제 국가라고 볼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원자재를 수입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원자재 급등 구간에서 가장 타격을 받는 국가가 결국 경제가 한국 경제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순응해야 되고 원자재 가격 움직임이 한국 물가에 이제 엄청난 영향을 미칠 텐데 지금 당장은 엄청나게 느껴지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이 원자재 가격이 국내 물가에 전이되는 시차가 있죠. 당연히 시차를 고려한다면 원자재 시장 지각 변동에 따른 물가 상방 압력은 22년 올해 2분기에서 3분기에 강하게 나타난 뒤에 완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2분기, 3분기 지금부터 해가지고 3분기 가을 정도까지 강하게 이제 초겨울까지 제가 볼 땐 강하게 물가의 어떤 상방 압력이 세게 올라오면서 소비재 업체 이제 그 전방 업체들이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직접 이제 음식 먹는 외식 기업들 그런 기업들 우리가 내구재로 치면 자동차가 대표적이잖아요. 자동차 가격 인상이라든지 또 비내구재로 치면 이제 음식료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때 2, 3분기에 강하게 이제 가격 인상의 흐름들이 전개되면서
뭐 그런 섹터는 나쁘진 않을 수 있습니다, 사실. 근데 전체 지수 차원에서는 조금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보시면 최종재 생산 물가와 소비자 물가 사이 분석에서는 상품의 경우 내구재는 2분기, 비내구재는 1분기, 서비스는 2분기 정도의 시차에서 가장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가진다 해서 이 표가 좀 잘 도식화시킨 것 같은데요.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 물가가 체감적으로 확 느껴지는 그게 2, 3분기에 어떤 피크가 되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 리포트에서 얘기하는 부분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런 글로벌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서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이제 4, 5% 정도의 높은 수준을 지속한 이후 그 여파가 일단락되는 내년도에는 2%대에서 안정될 전망이다. 근데 사실 모르는 일이죠. 모르는 일이라는 측면이 조금 시장에서도 불확실성을 회피하고 싶은 어떤 수급이 빠져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전략 그리고 다음 주 일정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는데요. 어쨌든 출발은 이제 좋겠죠. 미국 시장이 이제 급등 마감 연결돼서 좋은 어떤 흐름이 좀 돌게 될 것 같은데, 주말간에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을 하면서 이제 그 루나 사태 있죠. 루나 사태도 이제 너무 복잡해요. 복잡한데 복잡할수록, 그리고 이제 그 설계 구조 자체가, 루나라는 사태 아시죠? 그 구조 자체가 정말 그 다단계 같이 돼 있더라고요, 사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런 파동이 어디선 터질 거라고 좀 볼 수 있었던 것 같은데, 결국은 그래서 참 아쉽게도 이제 그게 한국인이 만든 거라는 게 좀 아쉽고요. 어쨌든 너무 복잡하게 들어가고 너무 막 뭐 이자율을 20% 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게 지속 가능하진 않잖아요, 사실. 근데 너무 거기 몰입되고 매몰돼 버리면 사실 그런 생각을, 이제 어떤 냉철한 생각, 또 합리적인 생각을 잘 못하게 되죠, 사실. 그래서 그 많은 다단계 당하는 사람들이 이제 뭐 우둔한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딱 그렇게 딱 돼버리는 것 같은데, 어쨌든 참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생각해요. 깨어 있어야 되고 항상 의심해야 되고, 또 지금의 어떤 시장에 대해서도 좀 냉정하게 생각하고,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이 좀 확연하게 좀 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다음 주 시작은 좋겠지만 아직은 여전히 하방에 대한 압력과 힘이 조금 더 강한 어떤 구간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의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주말 마무리 잘 하시고요. 신박사는 또 다음 주 열리는 시장에서 현명한 분석들 가지고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마무리 잘 하십시오. 감사합니다.